저는 박만수 76입니다. 광주에서 35년을 버스 운전했고 시간은 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정년퇴직 날에 멈춘 제 시계도 여느 때처럼 조용했지요. 그런데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 아버지 서명만 받으면 돼요. 건물만 정리하면 숨통 트여요. 제 이름, 제 집, 그리고 후견이란 말. 그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평생 하던 대로 했습니다. 시간을 적고 말을 기록하고 확인했습니다. 하루 기록장. 1층 CCTV. 멈춘 시계의 밤 10시. 작은 단서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흔든 걸까요? 정답은 증거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밤 10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제 삶의 핸들을 다시 잡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나이에도 운전대는 제 손에 있습니다. 저는 박만수입니다. 올해 76살이죠. 35년 동안 광주 시내버스 핸들을 잡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2015년에 정년퇴직하고 나서 지금까지 남구 봉선동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2017년에 먼저 갔고요.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저녁 9시쯤 1층 김밥집 최명호 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2층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루 기록장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는 게 습관이거든요. 버스 운전할 때부터 운행일지 쓰던 버릇이 남아있는 거죠. 오늘 날씨 맑음. 오전 10시 윤보기와 배드민턴. 오후 2시 딸만이 전화. 저녁 6시 아들 만재 방문. 이런 식으로 시간과 상황을 적어두는 거예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게 버스 기사의 생명이었거든요. 정시 배차가 제 신조였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되어서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만재가 또 왔나 싶어서 귀를 기울여 보니 전화 통화 소리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형님, 아버지 서명만 받으면 돼요. 성년 의견은 생각보다 쉽다고 하던데요. 이건 며느리 지아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만재는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더 주의 깊게 들어봤죠. 건물만 정리하면 진짜 숨통 트일 것 같아. 4억 가까이 되잖아. 이번엔 만재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건물이라는 게 제가 1997년에 지은 이 상가주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동의를 안 하실 텐데요. 그래서 병원부터 가는 거야. 기억검사 같은 거 받고 나서 가족이 증언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를 보니 딱 밤 10시였어요. 이 시계는 제가 정년퇴직하던 날 밤 10시에 멈춰선 채로 지금까지 차고 다니는 거예요. 새 시계 사면 되는데 왜 굳이 멈춘 시계를 차고 다니냐고. 딸만이가 묻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의미가 있거든요. 누나한테도 말 맞춰달라고 해. 병원에선 가족 진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며느리 지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누나라는 건 제 딸만이를 말하는 거겠죠. 부산대학병원에서 간호주임으로 일하고 있는 제 딸 말입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발자국 소리가 계단 쪽으로 멀어지고 곧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35년 동안 버스 운전하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교통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순간에도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핸들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제 의지로 위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제 딸까지 끌어들이려고 하고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악몽을 꿨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 꿈이었어요.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차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꿈 말입니다. 제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949년에 태어나서 35년 동안 버스 운전대를 잡고 살았고 2015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아내를 먼저 보냈죠. 버스 기사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달려야 해요. 1분이라도 늦으면 승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너무 빨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밥 먹는 시간까지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7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차고지에 도착하면 8시 정각. 그때부터 오후 6시까지가 제 근무 시간이었죠. 퇴직하고 나서도 이 습관은 그대로예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 안팎을 점검합니다. 가스 차단기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 현관문 잠금 장치는 괜찮은지, 1층 김밥집, 최명호 사장과는 인사했는지까지 다 체크하죠. 특히 가스 차단기는 신경을 많이 써요. 작년에 새로 교체했거든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도 추가로 설치했고요. 영수증이며 설치 사진까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어요. 하루 기록장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운행 일지 쓰던 습관으로 매일 있었던 일들을 시간순으로 적어둡니다. 몇 시에 누가 와서 뭘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도움이 돼요. 언제 딸한테 용돈 보냈지? 아들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이런 걸 기록장 뒤져보면 다 나와요. 나이 들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보완하는 거죠. 이 집도 제가 직접 설계에 참여해서 지었어요. 1997년이었으니까 제가 48살 때였죠. 당시에는 버스 기사 월급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랑 저랑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해냈습니다. 1층은 상가로 내놓고 2층에서 저희가 살았어요. 세입자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최명호 사장 같은 경우는 벌써 15년째 김밥집을 하고 계세요. 성실하고 의리 있는 분이거든요. 집 앞 골목은 제가 매일 아침 쓸어줍니다. 세입자분들이나 이웃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요. 35년 동안 승객들을 안전하게 태워다 준 것처럼 지금도 이 동네에서 성의껏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들은 대화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됐거든요. 성년후견이니 기억검사니 하는 말들을 들으니까 기분이 착잡합니다. 저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윤보기와 배드민턴도 치러 다니고 복잡한 계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제 가족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걸까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오늘은 더 꼼꼼히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시간과 상황, 대화 내용까지 자세히 적어두는 거죠.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이상한 일들이 며칠 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만재가 물어봤어요. 당연히 대답했죠. 11월 15일이야. 점심은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랑 밥. 그런데 이 시간 후에 또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며느리 지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방문할 때마다 아버님, 어제 뭐 하셨어요? 그저께는 누구 만났죠? 이런 식으로 캐묻더라고요. 저는 기록장 보면서 정확히 대답했는데도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요. 더 이상한 건 물건들이 자꾸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현관 신발장 위에 놓아두던 열쇠가 거실 테이블로 옮겨져 있거나 부엌 달력이 뒤집혀 있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처음엔 제가 깜빡한 건가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횟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루에 두세 번씩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록장에 더 자세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열쇠 신발장 위 확인. 오전 11시 45분 열쇠 거실 테이블에서 발견. 오후 2시 10분 부엌 달력 11월로 확인. 오후 4시 20분 달력이 10월로 뒤집혀 있음. 이런 식으로 시간과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뒀어요. 그리고 며느리 지아의 SNS도 가끔 들여다봤죠.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하거든요. 요즘 어르신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가족들이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치매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시청자들이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제는 아예 노골적이었어요. 만재와 지아가 함께 와서 약 봉지를 뒤졌거든요. 아버지, 이 약은 뭐예요? 혈압약이야. 언제부터 드셨죠? 3년 전부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약 봉지에 붙어있던 라벨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원래는 혈압약 라벨이었는데 소화제 라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약국에서 바로 받아온 거라 제가 바꿀 리도 없고요. 이때부터 확신이 섰어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저를 헷갈리게 만들려고 한다는 걸 말이죠. 1층 최명호 사장한테 부탁했어요. 사장님, 가게 CCTV 각도 좀 조정해 주실 수 있어요? 복도 쪽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아저씨. 언제든지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요즘 물건이 자꾸 없어져서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고 싶어서요. 최명호 사장은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CCTV 각도를 조정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복도가 잘 보이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현관 쪽에 있던 작은 보이스 레코더도 점검해 봤어요. 예전에 아내가 영어 공부한다고 샀던 건데 지금은 장식처럼 놓여 있거든요. 배터리를 갈아넣고 작동시켜뒀습니다. 이제 준비는 됐어요. 이들이 뭘 하려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며칠 전 설치해둔 보이스 레코더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만재와 지아가 왔어요. 저는 일부러 낮잠 자는 척했죠. 침실에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어두고 들어봤거든요. 형님한테 확인했는데 절차는 간단하대. 지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기억 검사 받게 하고 나서 후견 신청하면 돼요. 가족 진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랑 누나가 같은 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타임라인을 어떻게 잡지? 만재가 물어봤죠. 다음 주에 병원 예약 잡고요. 그 전에 누나한테 미리 얘기해서 마음의 준비를 시켜놔야죠. 병원에선 가족 진술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누나가 동조할까? 의료진이잖아. 처음엔 망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기 진단이 최선이라고 설득하면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제 딸 마니까지 끌어들여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건물 정리는 언제 할 생각이야? 만재가 다시 물었어요. 후견 승인 나면 바로요. 4억 가까이 되는 건물이니까 빨리 처리해야죠. 이자 부담도 있고요. 이자 부담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들이 빚이 있다는 걸 이제야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의심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본인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지. CCTV에 안 찍히게 조심해야 할 텐데요. 1층 사장이 뭔 상관이야. 그냥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오가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CCTV 각도를 조정한 건 제가 부탁한 거라는 걸 모르거든요. 대화는 30분 정도 더 이어졌어요. 세부적인 역할 분담까지 다 정해놨더라고요. 지아는 SNS에서 여론 조성하고, 만재는 병원 예약이랑 법적 절차를 담당하고, 바니는 의료진 입장에서 진술해주는 역할이었어요. 오후 4시쯤 되어서야 이들이 갔어요.
저는 바로 기록장에 시간과 대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 레코더도 확인해 봤죠. 다행히 잘 녹음돼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분명해졌어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35년 동안 버스 핸들을 잡으면서 위험한 순간에 피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저녁에 윤복이한테 전화했어요. 김윤복은 제 배드민턴 친구인데 법무사 사무장을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일에는 그가 전문가죠. 윤복아, 급한 일이 생겼어. 내일 만날 수 있어. 그럼.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내일 윤복이를 만나서 상의해보고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윤복이와 만난 건 다음날 아침 9시였어요. 평소처럼 동네 배드민턴장에서 만났는데 운동은 뒤로 미루고 찻집으로 갔습니다. 만수야,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해? 윤복이는 제 사정을 듣고 나서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요즘 이런 일이 종종 있어.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너부터 움직여야 해. 상대방이 준비하기 전에 네가 먼저 준비하는 거야. 윤복이가 세운 계획은 이랬어요. 첫째, 제가 먼저 신경과에 가서 인지검사를 받는 것. 둘째, 재산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하는 것. 셋째,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특히 의료검사는 중요해. 내가 정상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로 대학병원 신경과에 전화했어요. 인지기능 검사 받고 싶은데 예약 가능한가요?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특별한 증상은 없고요. 예방 차원에서 한번 받아보려고요. 다행히 3일 후 예약이 잡혔어요. 표준화된 인지검사와 MRI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산 안전장치도 윤복이 조언에 따라 준비했어요. 일단 건물 근저당 설정이나 매매 예약 같은 방법들을 알아봤죠. 그런데 제일 확실한 건 아예 팔아버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사겠어? 갑자기 팔겠다고 하면 의심받지 않을까? 최명호 사장한테 물어봐. 15년째 세입자로 있으면서 장사 잘 되고 있잖아. 건물주 바뀌는 거 싫어할 수도 있어. 그래서 최명호 사장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혹시 이 건물에 관심 있으세요? 네? 갑자기 왜요? 팔 생각이 있어서요. 사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명호 사장 부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관심이 있어 했어요. 15년 동안 임대료 내면서 장사했는데 내 건물이 되면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4억 정도 될 텐데 급하게 파는 거니까 3억 7천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하겠다고요. 병원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표준 인지검사 점수가 정상 범위였고 MRI상으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76세 치고는 인지기능이 매우 좋으신 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 영향이 큰 것 같네요. 정대용 교수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진단서도 정식으로 발급받았고요. 이제 금융 정리도 해야 했어요. 오래된 휴면 통장들을 정리하고 자동이체도 변경했죠. 그리고 비상생활비로 현금 1천만 원 정도를 따로 준비해 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소형 오피스텔을 미리 알아보는 거였어요. 건물 팔고 나서 살 곳이 있어야 하니까요. 다행히 근처에 1억 1천만 원 정도 하는 깔끔한 오피스텔이 있더라고요. 계약금까지 넣어놨어요. 만수야, 이제 거의 다 준비됐네. 그런데 정말 확신해? 가족이랑 완전히 등지는 일이야. 윤복이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35년 동안 정시 배차 지키면서 살았어.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어야 해. 그리고 손목에 멈춘 시계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시계가 멈춘 시간 밤 10시. 그때 들었던 대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지아가 SNS 콘텐츠 촬영 겸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제안한 거죠. 만재도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잠깐 여행 다녀올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지아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마 여행 콘텐츠 만들어서 광고 수익도 올리고 저한테서 좀 떨어져서 계획도 정리하려는 모양이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이때다 싶었거든요. 이들이 떠난 다음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바로 움직였습니다. 오전 9시에 최명호 사장과 만났어요. 미리 준비해둔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죠. 매매 대금 3억 7천만 원, 계약금 7천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금요일에 받기로 했어요.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급작스러운 것 같아서요. 최명호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나이 들어서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사장님한테 맡기는 게 낫겠어요. 사실이었어요. 76살에 2층 건물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계약금 받은 걸로 바로 오피스텔 잔금을 치렀어요. 1억 1천만 원. 깔끔하고 관리 잘 되는 곳이라 마음에 들었거든요. 혼자 살기엔 딱 적당한 크기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정리 작업을 했어요. CCTV 영상은 최명호 사장한테 부탁해서 USB에 백업받았어요. 지아와 만재가 제 집에 들어와서 물건 위치를 바꾸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어머, 이게 뭐예요? 최명호 사장 부인이 화면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증거로 보관하려고 해요. 지아의 SNS 라이브 방송도 캡처해뒀어요. 치매 관련 이야기를 은근히 꺼내는 장면들 말이죠. 그리고 보이스 레코더에 녹음된 대화 내용도 파일로 정리했고요. 가스 차단기 교체 영수증, 안전장치 설치 영수증, 약봉지 라벨 바뀐 것들, 하루 기록장의 시간대별 메모들까지 모든 걸 하나의 파일로 정리해뒀어요. 신경과 진단서는 별도로 봉투에 넣어서 보관했죠. 정대용 교수 이름으로 된 정식 진단서였거든요. 인지기능 정상 범위, 치매 의심 소견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었어요. 금요일 오후에 잔금을 받았어요. 3억 원. 통장 잔고를 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35년 버스 기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과 집을 판 돈이 합쳐져서 총 금융자산이 2억 2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월 수입으로 계산해보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서 180만 원, 금융자산 이자가 연 3%로 잡아도 월 55만 원 정도. 총 235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나와요. 혼자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이사 준비도 끝냈어요. 필요한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오피스텔에 미리 들여놨고 개인 물품들만 정리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아내 사진 앞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1997년에 함께 이 집을 짓고 20년 넘게 살았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보, 이제 내가 지켜야겠어. 우리가 평생 모은 것들을 함부로 빼앗기게 둘 수는 없잖아. 손이 조금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버스 운전할 때도 위험한 순간에는 과감하게 핸들을 꺾어야 사고를 피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 일요일 저녁 6시쯤 만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희 내일 오후에 들어가요. 선물도 사왔어요. 그래, 조심히 와.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대답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월요일 오후 2시 만재와 지아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1층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아버지, 간판이 왜 바뀌었어요? 김밥집 간판에 건물주 최명호라고 적혀 있거든요. 전에는 그냥 봉선김밥이었는데 말이죠. 아, 그거 내가 팔았어. 네? 뭘 팔았다고요? 지아가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건물, 최 사장한테 팔았지. 그 순간 만재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2층 현관 앞에서 멈춰 서더니 벨을 눌렀어요.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왜? 너희 집이 아니야. 뭔 소리예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내 집은 이제 다른 데 있어. 여기는 최 사장 집이고.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지하까지 올라와서 난리를 피웠어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중요하긴.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한테 팔았지. 저는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들고 나갔어요. 매매 계약서, 신경과 진단서, CCTV 영상 USB, 보이스 레코더, 기록장, 각종 영수증들까지. 자, 이거 다 보고 나서 얘기하죠. 먼저 보이스 레코더를 틀었어요. 며칠 전에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왔죠. 기억 검사 받게 하고 나서 후견 신청하면 돼요. 가족 진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건물 정리는 언제 할 생각이야? 4억 가까이 되는 건물이니까. 만재와 지아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이건 도청이에요. 불법이라고요. 지아가 소리쳤어요. 불법.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 내 자유야. 그리고 이것도 봐. CCTV 영상을 틀었어요. 지아가 제 약 봉지 라벨을 바꿔치는 장면, 만재가 열쇠 위치를 옮기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이것도 설명해봐. 이번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신경과 진단서야. 정대용 교수가 직접 검사해서 내준 거지. 인지기능 정상이라고 나와 있어. 진단서를 보여주니까 만재가 받아서 읽어보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언제? 너희가 계획 세우기 전에 이미 받아놨어. 35년 동안 버스 운전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 사고 나기 전에 미리 피하는 법을 말이야. 그때 딸 마니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마니야, 오빠랑 올케 있는 데서 얘기 좀 하자. 화면 너머로 마니가 보이더라고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내 오빠가 나한테 뭘 하려고 했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보이스 레코더 녹음 파일, CCTV 영상, 지하의 SNS 캡처까지. 이럴 수가. 오빠 이게 정말이에요. 많이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간호사로 오래 일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봐왔을 텐데 설마 자기 가족한테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누나 그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 아버지가 걱정돼서. 반재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마니가 말을 끊었어요. 오빠 그만해요. 아버지 인지검사 결과까지 나와 있잖아요. 의료진 입장에서 봐도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결정적이었어요. 딸까지 제 편에 서니까 만재와 지아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며칠 후에 더 큰 후폭풍이 왔어요. 만재 회사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평소에 효자 마케팅으로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이런 일이 알려지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곤란해진 거죠. 지아는 더 심각했어요. SNS 광고주들이 하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거든요. 치매 어르신 돌봄 관련 콘텐츠로 동정을 유도했던 게 전부 거짓으로 밝혀지니까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들한테 말했어요. 나는 너희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이야. 법이 아니라 내 의지로 사는 거야.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오피스텔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지금은 꽤 만족스럽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건 여전해요. 하지만 가스 차단기 점검하고 문 단속 확인하는 시간이 훨씬 줄었죠.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주거든요. 월 생활비도 계산대로 나와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서 180만 원, 금융자산 이자가 월 55만 원 정도. 총 235만 원으로 혼자 살기엔 넉넉해요. 윤복이와 배드민턴 치는 것도 계속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편해졌죠. 만수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윤복이가 자꾸 말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속이 후련해. 딸 마니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해요. 처음에 미안하다고 하더니 지금은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지내죠. 부산에서 한 번 올라온다고도 했어요.
아빠,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오빠가 그럴 줄 몰랐어요. 괜찮아. 내가 의료진이니까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지. 잘못은 아니야. 아들 만재와 며느리 지아한테서는 가끔 카톡이 와요. 사과문 같은 내용들인데 답장은 안 해요.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명호 사장은 여전히 잘 지내고 계세요. 가끔 안부 전화도 주고받고요. 아저씨 덕분에 내 건물 갖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15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한 덕분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특별한 일을 했어요. 손목에 차고 다니던 멈춘 시계를 서랍에 넣고 새 디지털 시계를 샀거든요. 35년 동안 정시 배차를 지키며 살았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달리는 게 제 인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 사진도 새 집으로 가져왔어요. 매일 아침 인사를 드리죠. 여보, 이제 내 시간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해. 정시 배차도 좋지만 가끔은 여유 있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하루 기록장도 계속 쓰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시간을 분 단위로 적지는 않아요. 대신 그날 기분이나 생각을 더 많이 적고 있죠. 오늘 날씨 맑음. 윤보기와 배드민턴. 기분 좋음. 오늘 딸한테서 전화. 손자 사진도 받음. 행복함. 이런 식으로요. 76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기록 습관이 최고의 방패가 되어 주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삶의 운전대는 내 손에 있어야 해요. 그게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정시 배차에 맞춰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내 시간에 맞춰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10시에 멈춘 제 시계, 오늘 저는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정시에 맞춰 살던 제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에 맞춰 더 단단해졌을 뿐입니다. 흔들린 건 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흔들던 환경이었지요. 제가 지킨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 기록장 한 권, 영수증 몇 장, 그리고 사실. 기록은 방패가 되고 사실은 길이 됩니다. 그 길 끝에서 저는 제 운전대를 다시 잡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나요? 오늘 밤 작은 수첩 한 권만 꺼내 보세요. 시간, 말, 느낌. 짧게라도 적어두면 내일의 제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사랑에도 선이 있고 선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증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내일도 제 시간에 일어나 새 시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 들어도 운전대는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록과 용기, 다음 이야기의 첫 문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